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늘 얼굴부터 봅니다. 하지만 얼굴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말도 표정도 마음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발끝은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지 숨길 수 없는 진짜 모습이 발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발을 보면 마음이 보이고 걸음걸이를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발끝에서 시작된 큰 진실을 함께 알아가 보시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발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신발을 보라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도 겸손한 말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죠. 하지만 발끝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만난 영희 씨,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말은 달콤했고 미소도 늘 상냥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우연히 영희 씨의 발끝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신발의 뒤축이 완전히 뭉개져 있었고 발끝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작은 것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구나. 말은 아무리 예쁘게 포장할 수 있어도 신발 하나는 그 사람의 평소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단순한 재감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 참가자들에게 옷차림, 목소리, 신발 사진을 각각 보여주고 누가 더 믿음직스럽고 성실해 보이는지 물었어요. 놀랍게도 신발이 깨끗한 사람의 사진을 본 그룹의 72%가 이 사람은 분명히 성실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신발이 지저분한 사람의 사진을 본 그룹은 겨우 18%만이 믿을 만하다고 답했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발끝에서 드러나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정주영 회장도 평생 같은 신발만 신으셨다는데 그러면 그분은 성실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그분도 신발 상태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실제로 30년 넘게 같은 신발을 고쳐가며 신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게으름이나 무심함의 증거였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정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을 가장 잘 아는 건 이 신발이다. 이 신발이 얼마나 편하고 어디서든 내 발을 지켜줄 수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분은 비싼 새 신발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신발을 닳도록 신고 낡으면 낡을수록 더 반듯하게 다듬고 닦았죠. 왜냐하면 신발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말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신발이 새 것이냐 비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신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정성과 애정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다시 말해 발끝을 본다는 건 신발의 가격이나 멋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삶의 태도를 읽어내자는 것이죠. 신발을 무심히 질질 끌며 신는 사람과 낡은 신발이라도 정성껏 손질해 반듯하게 신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낡은 신발 하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매일같이 증명했습니다. 신발 하나를 대충 신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인생도 대충 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작은 구두굽 하나도 귀하게 다루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섬세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말이나 표정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하지만 발끝에서 보이는 태도는 속일 수 없다는 것.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결국 신발처럼 작은 디테일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신발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들의 신발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사람의 진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낮춰서 그 신발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진짜 마음이 여러분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챈 순간 여러분의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로 걸음걸이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는 단순히 걷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본성과 마음, 그리고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하철을 지나치는데 어떤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발을 질질 끌며 걷고 있다면 말은 아직 안 했는데도 이 사람 뭔가 많이 힘들구나 하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반면 어깨를 쫙 펴고 발끝이 똑바로 향하며 성큼 걷는 사람을 보면 말 한마디 없어도 이 사람은 뭔가 단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지시죠. 저도 얼마 전 모임에서 만난 민정 씨가 생각납니다. 평소에는 웃는 얼굴로 다정했지만 그날따라 발을 질질 끌며 허리를 구부리고 걷고 있더군요. 말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마음이 그 사람의 본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걸음걸이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과 성향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폭이 좁고 발끝을 질질 끄는 사람들은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보폭이 크고 발끝이 당당히 뻗어나가는 사람은 자신감과 활력이 넘쳤습니다. 여기에 또 재밌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지나치게 빠른 사람들, 이른바 조급한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늘 뭔가에 쫓기듯 바쁘고 성미가 급한 성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발걸음이 먼저 허둥지둥 달려나가는 모습처럼 보였죠. 철학자 니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걷는 모습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걸음걸이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마음, 그리고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발걸음은 자꾸 뒤로만 물러서고 땅만 보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반대로 말없이 걸어도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앞을 보며 걷는 사람은 그 자체로 나는 나를 믿는다는 신호를 주고 있지 않을까요? 걸음걸이를 본다는 건 그 사람의 본성을 읽는 일입니다.
말로는 절대 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소리.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를 걷는 발걸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사람들,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본심이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지금부터는 말보다 먼저 걸음걸이를 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진짜 마음이 여러분 눈앞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로 손의 움직임을 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도 손끝만큼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때를 쓰려는 게 아니라 평소 대화할 때도 습관처럼 손끝으로 상대를 콕콕 찌르는 사람, 말로는 괜찮아, 내 말도 맞아 하면서도 손끝은 계속해서 이건 너도 알아야 돼, 이건 내 말이 맞아 하고 찔러대는 모습. 그 작은 손끝에 움직임에 내가 옳고 넌 내 말을 따라야 돼 하는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 순간 겉으로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그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고집과 불안이 손끝에서 다 폭로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도 손끝으로 다정한 기운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손을 자연스럽게 펴고 상대에게 살짝 손끝을 내밀듯 부드럽게 펼치는 모습, 그 손끝 하나만으로도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나는 너를 존중하고 있어 하는 진심이 전해지죠. 손끝은 말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솔직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니까요. 실제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손을 움켜쥐거나 숨기는 사람은 상대에게 방어적이고 경계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은 상대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먼저 줬죠. 말은 번듯해 보여도 손끝에서 이미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가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칼 융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끝은 손끝에 다 있다. 손끝은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말끝마다 손끝으로 상대를 콕콕 찌르며 강조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마치 이 말 꼭 기억해 둬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듯한 그 태도. 그 순간, 아, 이 사람은 늘 자기가 옳아야만 직성이 풀리는구나 하는 본심이 손끝에서 먼저 흘러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이 짧아도 손끝으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모았다가 상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손끝을 펼치며 나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어 하고 말해주던 그 모습, 그 작은 손끝의 움직임 하나로 말보다 더 큰 신뢰와 여유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끝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손끝은 자꾸 상대를 콕콕 찌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그들이 내미는 손끝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본심이 보이진 않으세요? 손끝은 정직합니다. 말보다, 표정보다
먼저 마음의 진짜를 드러내는 숨은 신호니까요.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땐 말보다 먼저 그들의 손끝을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몰랐던 진짜 본성이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로 눈빛과 시선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눈빛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은 친절해도 눈빛이 아래 위로 훑듯 상대를 살펴보는 그 순간, 그 눈빛 하나에 나는 너보다 위야, 너는 내 말만 들어야 돼 하는 기분 나쁜 기운이 확 느껴지죠. 그 짧은 눈길이 말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본심을 다 보여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자꾸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죠. 그건 마치 나는 너를 온전히 볼 준비가 안 돼 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짧아도 눈빛이 단단합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상대를 깊이 들여다보는 그 눈빛, 그 순간 말보다 훨씬 먼저 나는 너를 진심으로 보고 있어 하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이 눈빛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도 밝혔습니다. 사람들끼리 2분 동안만 눈을 마주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눈빛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얘기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숨기려 해도 그 눈빛에서 본심이 다 보입니다. 말이 멋져도 눈빛이 흔들리면 거기서 이미 경계심과 불안이 다 묻어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 한마디 없이도 눈빛으로 상대를 짓누르고 또 누군가는 말 없이도 눈빛으로 상대를 감싸주더군요. 결국 눈빛은 마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말로는 괜찮아 하고 있으면서도 눈빛으로 누군가를 아래 위로 훑거나 반대로 자꾸 시선을 피하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그 눈빛 하나에서 지금껏 몰랐던 본심이 보이진 않으세요? 눈빛은 정직합니다. 말보다 표정보다 먼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려주는 작은 창문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땐 눈빛부터 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진짜 본성이 여러분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세와 거리감을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눈빛도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방향과 거리는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도 솔직히 드러내죠. 한번 이런 장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나는 당신 이야기에 정말 관심 있어요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의자에 깊숙이 기대고 몸을 살짝 뒤로 빼는 순간 그거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이제 이 사람 마음이 저 멀리 가버렸구나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 없이도 몸을 내 쪽으로 조금씩 기울이고 고개를 앞으로 가져와서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죠.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나는 지금 당신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는 진심이 다 전해집니다. 사람의 자세와 거리감은 그 사람의 본심이 흘러나오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대화 중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를 더 크게 느끼게 하고, 반대로 몸을 멀리 두거나 뒤로 젖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다른 데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한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슬슬 대화가 지루해지자 의자를 뒤로 밀고 팔짱을 끼더군요. 말은 여전히 응, 맞아 했지만 몸은 이미 나는 이 대화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분은 말이 많지 않아도 몸을 살짝 기울이고 내 쪽으로 몸을 열어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말보다 훨씬 더 큰 신뢰의 표시였죠.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몸이 내 쪽으로 다가올 때 그 작은 움직임에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주고 있구나 하고, 반대로 몸이 자꾸 멀어지고 고개가 돌아갈 때 이 사람은 이미 나와 멀어지고 있구나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대화를 할 때마다 몸을 자꾸 멀리 빼거나 말로는 괜찮아 하면서도 몸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의 자세는 정직합니다. 말보다 눈빛보다 먼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땐 그 사람의 자세와 거리부터 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본심이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끝에서부터 손끝, 눈빛, 그리고 몸짓까지 사람의 진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순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리 말로 꾸며도 작은 움직임 하나에서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 그 깨달음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발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발걸음은 어떤 무게로 세상을 디디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손끝과 눈빛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스스로를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 진심이 결국 여러분의 세상을 바꿀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진심으로 묻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누가 날 무시하면 이 한마디로 받아쳐라. 태도가 180도 바뀐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마세요. 꼭 연습하세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무시당했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아무렇지 않게 던진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무심한 태도에 속상했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죠. 오늘은 그 답답한 상황에서 단번에 나를 지키고 상대의 태도를 바꾸는 이 한마디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하지만 그 전에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죠. 그들을 알고 나를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짧고 명쾌하게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그들은 멍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고 공감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이죠. 자신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니 당연히 남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시라는 행동을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자기 부족함을 감추려는 속임수입니다.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조금이라도 나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뱉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이런 행동을 보이죠. 두 번째, 그들은 겁쟁이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겁이 많습니다. 자신이 존중받거나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눌러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믿으려 합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이기적입니다. 무시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감정을 존중할 줄 모르죠. 자기 말이 옳다고 믿고 타인의 생각이나 입장은 그저 무시해 버리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관계보다는 자신의 필요만을 앞세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만 알아도 무시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감이 오시죠. 이제 그들을 제대로 파악했으니 다음으로 어떤 말 한마디로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6가지 중 하나만 활용해도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아무런 대꾸도 하지 마세요. 여유 있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저는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최근 들어 팀장과의 갈등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회의 중 팀장은 제 의견을 비웃으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도 모르고 이렇게 일하면 곤란한데요.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까지 일했는지 참 팀장의 말은 명백히 무시하는 뉘앙스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도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들어 팀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그저 팀장의 말을 듣기만 했죠. 반박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그 상황을 묵묵히 넘겼습니다. 회의실에는 순간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팀장은 제가 전혀 반응하지 않자 당황한 듯 보였고 스스로 너무 심하게 말한 게 아닌가 싶었는지 말투가 점차 흐려졌습니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의가 끝난 뒤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팀장이 너무 심했어. 그런데 네가 참 잘 참았어. 차분하게 대응해서 상황이 반전됐어.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상황을 넘긴 것이 오히려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팀장이 스스로 말한 것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저는 동료들에게도 성숙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특정 상황에서 아주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례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침묵은 감정적인 대응을 억제하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퇴계이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도가 이루어지고 감정에 끌리지 않으면 덕이 쌓인다. 만약 그 자리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침묵으로 자신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동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입니다. 침묵은 그 중에서도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세요. 그 순간 상대가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새 세탁기를 구입하기 위해 대형 가전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오래된 세탁기를 드디어 바꿀 생각에 기대가 컸지만 매장은 혼잡했고 직원들은 바빠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제품을 살펴보던 저는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기요, 이 세탁기랑 저 세탁기의 차이가 뭔가요? 직원은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성의 없이 답했습니다. 둘 다 비슷해요. 뭐 큰 차이 없어요. 그냥 보시다가 결정하세요. 저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자신을 진지한 고객으로 여기지 않는 듯한 직원의 태도에 속이 답답해졌죠. 내가 안 살 것처럼 보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이름표에 적힌 민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이 모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민수 씨, 이 세탁기와 저 세탁기의 기능 차이가 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수 씨, 제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민수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처음엔 대충 넘기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불리자 민수는 더 이상 제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불리는 순간 민수는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결국 민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모델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세탁과 건조 모두 탁월한 성능을 자랑해요.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입니다. 저쪽 모델은 가격이 좀 더 저렴하지만 기본 성능은 충분히 좋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프로답게 자세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에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작은 행동 하나가 민수의 무시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었죠.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기, 이 작은 행동이 상대방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에게 가장 친숙하고 소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불리는 순간 상대방은 대화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상대방은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바뀌며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죠. 퇴계 유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첫걸음이자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 간단한 행동이 어떻게 대화를 변화시키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일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재해석하세요. 가장 세련된 방법입니다. 아마 오늘 피곤해서 그렇게 말한 거겠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그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듯이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세련된 대처법이죠.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의 모임을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만난 자리였지요.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친구 재민이가 저의 말에 계속 딴지를 걸고 마치 가볍게 넘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재민이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야, 넌 아직도 그런 일에 신경 쓰냐? 답답하다.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이 더 힘든 거야. 넓게 좀 봐라. 재민이의 말투에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려던 내용이 무시당한 느낌이었죠. 평소 같았으면 기분 나쁘게 받아쳤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민아, 오늘 피곤해서 그렇게 말한 것 같네. 요즘 너도 일 많잖아. 재민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피로로 인해 나온 말로 재해석하면서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재민이는 잠시 당황했죠.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했음을 느끼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긴 하지. 요즘 피곤하긴 해. 미안.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 봐. 저는 이처럼 상대방의 말을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도 분위기를 바꿔 놓았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다르게 받아들인 것만으로 재민이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니 바른 말이 곧 바른 마음이다.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를 부드럽게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피곤함이나 감정 상태를 헤아리면 대화의 흐름이 차히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 재해석하기는 아주 세련된 대처법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피곤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네요. 이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고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네 번째,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들이세요. 가장 성숙한 방법입니다. 무시당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상대방의 시선을 끌어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춘기 딸과의 대화에서 자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딸은 요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가볍게 넘기거나 심지어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죠.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제가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자 딸은 대놓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도 몰라.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산 거야. 딸의 말투는 저를 깔보는 듯한 무례한 말이었고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저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다니 화를 내고 싶었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상황을 반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살짝 내려놓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눈빛으로 시선을 끌어 대화를 주도하기로 한 것이죠. 딸은 저의 눈을 마주치자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말을 듣고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말하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여전히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점차 저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눈맞춤으로
대화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감정적인 반응 없이 차분하게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이자 딸도 서서히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심했네요. 미안해요. 이처럼 자녀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일 때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시선을 끌어 대화의 흐름을 잡는 방법은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차분한 눈맞춤과 침착한 태도만으로 상대방의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퇴계이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면 그 말과 행동이 자연히 바르게 된다.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고 차분한 태도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에 자녀가 당신을 무시하려고 할 때 말보다 눈빛으로 대화해 보세요. 그 순간 자녀도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5번째, 유머로 상황을 반전시키세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맞서기보다 유머로 가볍게 받아 넘기는 방법이 상대방의 태도를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훈 씨는 명절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라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잔소리나 충고를 늘어놓을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임이 한창일 때 삼촌이 정훈 씨를 보고 대뜸 말했습니다. 정훈아, 아직 결혼 안 했냐? 요즘은 빨리 해야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삼촌의 말은 마치 정훈 씨의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들렸고 정훈 씨는 순간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는 그 순간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유머로 상황을 풀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훈 씨는 삼촌을 바라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결혼은 뭐 맛있는 밥 먹듯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밥 많이 먹으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정훈 씨의 농담에 가족들 사이에 웃음이 터졌고 삼촌도 피식 웃으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정적 대결 대신 유머를 통해 삼촌의 잔소리를 가볍게 넘긴 정훈 씨는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반전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유머로 상황을 반전시키기. 이 방법은 특히 감정적인 대화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받아 넘김으로써 대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죠. 상대방도 자신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고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율곡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유머를 통해 상대방을 가르치고 말보다 행동으로 설득한다. 유머는 상대방을 설득하면서도 감정적 충돌을 피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을 무리하게 설득하거나 반박하기보다 가벼운 농담으로 마음을 열게 만드는 것이죠.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잔소리를 할 때 유머로 반격해 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도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6번째, 뭐니 해도 공감입니다. 지겹겠지만 정말 공감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화를 낼 때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는 태도는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준 씨는 최근 아내 지영과 자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늦은 저녁에야 집에 들어온 민준 씨를 보며 지영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집에는 늦게 들어오고 애도 안 보고
대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지영의 말은 무척 날카로웠습니다. 민준 씨는 순간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이번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말 속에 담긴 지친 마음과 답답함을 먼저 이해하려고 한 것이죠. 민준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신경 못 써서 미안해. 너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는 거 알아? 정말 많이 힘들었겠네. 민준 씨는 방어하지 않고 아내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지영은 처음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준 씨의 따뜻한 말에 점차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사실 너무 지쳐서 그랬어.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조금은 나아지네. 말이 너무 심했지. 이후에 민준 씨는 아내의 감정에 공감하며 서로의 마음을 풀어가며 상황을 부드럽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기는 갈등 상황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말 속에 숨겨진 감정을 먼저 읽고 이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다산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를 놓는다.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화를 낼 때 그들의 감정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공감 한마디가 대화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을 나누어 주세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 되세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